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예, 경제학, 요 강좌는 이제 입문이죠. 경제학, 기초경제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이 이제 공기업 하시는 분들 위한 강의, 그 다음에 우리 EPS JMP, 여기서는 이제 공기업, 공사, 공단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노량진에서는 공무원,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강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행시하시는 분들 기본 입문 강의,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우리가 그 처음에 도입부 얘기, 경제학 입문 강의가 참 짬을 내서 따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4, 5년 전 그때는 경제학 강의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언론부터 미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제 언론을 하게 되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그죠?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배우는 그런 코스. 경제 언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약간의 강론들, 원론,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국제경제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제 그 미시, 거시, 국제언론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 언론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시험 대비하려니까 경제 언론 수준을 약간씩 넘는 문제 숙제가 되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경제 언론 강의,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진구 교수님 책,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책이 그 전에 있었죠. 삼인공저, 중앙대학교 세 분 교수님이 쓰신, 지금도 그 책은 아주 뭐 수험서로서는 아주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미국의 맨큐 교수님이 쓴 맨큐 경제언론, 대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 책이 쭉 됐었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말이죠. 경제언론 강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전체 총괄하는 경제학 이렇게 돼서 이제 하게 되니까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그렇죠? 이제 아주 난감해하고, 그 경제학이 아주 흉흉한 소문이 떠들게 되는 거죠. 경제학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더라. 또 경제학은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서는 경제학 때문에 7급 공무원을 포기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데 경제학이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수학적인 감각이죠. 그래프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가 미시, 거시, 국제 그 방대한 그 경제 논리가 전부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식 표현이지만 수미일관 하는 말을 쓰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쫙 하나의 논리로 짜여지게 된.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정밀하고 종합적이고 방대하고 거기다 이제 수학적인 분석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경제학 처음 하는 분들이 말이죠. 그냥 기가 질리고 처음에 흥미를 잃고 하는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제가 보면은 농반, 진반입니다만은 경제학, 경영학 하는 분들인데 여기 이제 문사철 하는 분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인문계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법학도들이 그래서 경제학 처음에 와가지고서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공대생, 그렇죠? 이분들은 쉽게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 이제 도입부가 필요하다. 입문. 그래서 경제학의 입문 강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죠. 일단 입문 강의를 통해서 경제학의 그 기본적인 견해, 또 경제학에서 학문적 용어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definition, 정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 그 정의.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경제 입문에서는 그 경제학의 정의, 개념, 용어, 그 다음에 수학적인 표현, 이런 거 등등을 기초로 해서 미시경제학과 전체 거시경제학 이 흐름을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편하게, 그래서 기분 좋게 한번 들어와 보자고요. 그래서 기초경제학에서 입문, 그래서 이제 입문에서 경제학에 이제 필요한 부분 또 흥미도 좀 또 약간의 이해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목적하는 바 시험에 자기 원하는 득점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데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문 강의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입문 강의를 우리 EPS JMP에서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게도 입문 강의를 이렇게 별도로 제작하고 해서 전체 이제 우리 경제학 공부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입문 강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아 또 입문 강의 자체가 또 그렇죠. 여기서 충분히 좀 공부하시면서 그렇죠. 미리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교에서 말이죠. 경제 원론 강의로 수업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경제 아니면 동영상 강의로라도 이 원론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이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걸 또 듣느니 요거 하셨던 걸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바로 진화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요건 아주 철저하게 경제학을 처음 하는 분들. 그래서 개념조차도 아무런 정말 순진무구한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다. 백지 상태에 있다는 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고 하는 그 과정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얼핏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말이죠. 경제학, 미시경제학, 뭐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요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경제학 하게 되면 뭐 한마디로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를 그죠 분석하는 학문이 경제학이 되겠는데 이때 이제 미시경제학이다. 미시경제학은 개별입니다. 개별 우리 소비자들의 행태, 개별 기업 생산자들이죠. 그 다음에 개별 시장. 그러니까 요새 뭐 미국에 그렇죠 햄버거가 들어와가지고 다 난리가 났었죠. 한번 또 개별 시장입니다. 개별 햄버거 시장, 개별 시장. 또 요새 뭐 쌀 시장, 쌀이 한 20년 전에 비해가지고 쌀 소비량이 한 반으로 줄었다 그러죠. 쌀 농민 참 어렵죠. 그러니까 쌀 시장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별 소비자, 개별 기업, 개별 시장, 개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마이크로, 좁은 세계. 그렇죠? 마이크로. 좁은 세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하는 자체가 좁다는 뜻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 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별 소비자, 개별 기업, 개별 시장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시장이라는 게 뭐냐? 만남의 장소다 이거죠. 시장 가자. 시장 가서 뭐예요? 사러 가죠. 근데 또 한켠에서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시장 갈 때 뭔가 사러 가는 거지만은 사러 갔을 때 물건이 있죠. 그 물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기업이 팔고 싶어서 생산해 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시장은 만남의 장소예요. 누가 만나나요? 수요자, 사고 싶은 사람들, 사고 싶다. 공급자, 팔고 싶다. 그렇지. 이분들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바로 요거지. 사고 싶다, 소비자. 팔고 싶다, 공급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햄버거 시장. 이렇게 개별 중심의 분석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그렇죠. 기업은 어떤 식의 행동하느냐. 뭔가 목표가 있겠죠. 자, 이런 거 중심으로 개별 시장, 개별 경제 주체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 원론, 아까 얘기했듯이 하게 되면 경제학과 쫙 들어가면 1학기 때 1학년 학생들이 요 바로 미시경제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개별 시장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거시경제학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어그리게이트, 총체적인 분석입니다. 총체적 분석. 그러니까 요거는 미시경제학은 아까 개별이죠. 개별 소비자, 개별 시장인데 이거는 총체적인 소비자, 총체적 기업, 총체적 시장. 그러니까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지?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그렇다면 거시경제학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품 전체, 이게 햄버거가 아니라 쌀, 이게 아니라 국산품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국산품 전체 소비하겠다, 생산한다. 그리고 총체적인, 그리고 이제 이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국산품 전체 수요 공급, 그러니까 거래량이 GDP가 되겠죠.
총생산입니다. 총생산물 시장 가치. 그럼 이제 매출액이 생기게 되면 이게 국민들에게 분배가 되겠죠.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면 국민 총소득, GNI, 이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생산물을 사겠죠. 지출이 되죠. 그래서 국민 총지출. 그렇죠. 생산한다.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소득이 되고 소득이 분배되어서 그걸로 지출하게 되고 이게 이제 총체적인 분석이다 이거죠.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또 기업 보유하는 자본이 동원되고 할 테니까 근데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다, 실업자다. 또 공장에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다, 휴업이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 또 국민경제 자본의 가동,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가 문제가 있겠죠. 물가. 국산품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 그에 따라서 프라이스 레벨, 물가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 나라 전체 경제 활동을 보는 거기죠. 이런 걸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학은 우리의 직접 현안 문제죠, 사실은. 매일매일 그렇죠. 신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신문도 못 본다. 그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이게 문제라. 그죠?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사회교육 안에 그죠? 경제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뭐 대학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가다 보니까 파행이죠. 경제 문제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일부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 필요할 때 거기에 맞춰서 경제학. 근데 요새 뭐 경제학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 경제학을 거의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참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 총체적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국제 경제학이요. 그렇죠? 개별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뭔가 생산하고 물가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개방 경제잖아요. 폐쇄 경제가 아니죠. 개방 경제니까 다른 나라하고, 그렇죠? 이제 거래하게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판다. 이거 우리가 흔히 무역이라고 그러죠. 경상거래입니다.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렇죠? 거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역이죠. 그래서 국제경제학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와의 재화와 용역.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고요.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사고 판다 이거죠. 무역이론. 그래서 국제경제의 무역이론이야.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측면을 보시면 이래요. 물건 수출하면 외국 돈 받아오죠. 달러. 지금 이제 국제경제에서 그렇죠. 결제 통화가 달러가 주로. 물론 이제 유로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러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재화 용역을 수출 수입하게 되는데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오고 수입하면 달러가 나가죠. 달러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국제 수지죠. 그러니까 무역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의 대가가 달러가 왔다 갔다 외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국제 수지가 발생하게 되지. 예, 그래서 요거 다른 나라와의 경제 거래죠. 무역과 그에 따른 국제 수지. 이 국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 어우러지는 걸 보면 개별, 그렇죠? 이 경제들이 모여서 한 나라 거시 경제를 형성하고 다른 나라 거시 경제와 그렇죠? 경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학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딱 이거죠. 경제 언론 틀 안에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시험의 출제 빈도 이게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놓고 보면 미시경제학이 4 내지 50%, 그렇죠? 요게 한 4 내지 30% 정도.
나머지 국제경제학이 10에서 20% 이런 정도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공무원 같으면 미시경제학이 딱 50%예요. 그리고 거시경제학이 한 35에서 40, 나머지가 국제경제학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경제학 비중이 좀 더 많고요. 공기업 기업의 경우는 이 공사공단, 공기업 경우는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 이 비중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미시를 알아야 거시가 되고 거시개방경제가 국제경제 이렇게 다 물고 물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시험이 다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전부 엮여져 있겠죠.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어디서나 다 수요 공급입니다. 수출과 수입도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이 발생하고 국제 수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인데 자, 요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뭐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렇겠죠. 사회주의 경제도 여기 경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 이론이 현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요걸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경제학이다 하는 얘기죠. 그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론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근데 이제 경제학이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제학 공부 자체가 힘든 건 뭐냐면 이 논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죠. 이러한 경제 현상을 우리가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또 경제 언론에서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이론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그런데 다른 학문하고는 좀 달라요. 경제학은 말과 글, 서술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수학, 수리적으로 함수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물가가 무엇에 의해서 영향받느냐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그죠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 뭐 공급 함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이 그림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결국은 이건 수리적인 표현입니다. 수리적인 내용. 그러다 보니까 말고 글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어요. 문학, 역사, 철학. 근데 이거는 뭐 수학이 등장하고 그래프가 등장하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수학 귀찮죠? 또 그림 그리라고 뭐 절편을 찾고 기울기를 구하고 미분을 하고 미분값이 기울기고 등등.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 나 안 해. 경제학하고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시험 봐야 되겠고. 사실 또 맞아.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저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현실 돌아가는 기본이다, 이거죠. 상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시험 보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신문 딱 펼치면 첫째, 정치면 나오죠. 아유, 우울하죠? 정치면 하는 짓을 보면 요새. 딱 넘기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그죠. 국제 정치 외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국내의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정치, 국제 정치, 그 다음에 국내외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 사회 문제,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경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지성인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뉴스위크인가 거기서 내가 얼핏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나라에 총체적으로 말이죠. 지성인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2대 8이다 또는 10% 그런 말 하게 되죠. 인구의 10 내지 20%가 지배가 아니라 지성인이다.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니언 리더라는 말도 쓰는 거죠.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일정한 정도, 그쪽 사회적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는, 보이지 않는 그 지성인인데
거기 보면 말이죠. 뉴스위크에서 나온 것에 보면 지성인 여러 가지 조건 쭉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지성인이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내외, 국내, 국제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가견. 그렇죠. 일가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일가견이 뭐지? 학자로서의 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일가견은 뭐냐면 자기의 견해예요. 그냥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KBS 기자가 마이크 들이댔다가 노상에서 그러면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요새 사회적인 핫 이슈가 있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말이에요. 다 죽여야 돼요. 이런 게 아니죠. 논리를 갖추어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찬성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는 반대요.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아주 갈등이 서울시 시행하게 되는 젊은이들 몇 명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주자. 찬성이요? 반대요? 이거 아주 격렬한 문제죠. 물론 다 줄 수만 있다면 주면 얼마나 좋겠어 다. 근데 왜 꼭 젊은이들만 주나요? 노인분들 또 어린 부모가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린 무용고 가정 소년 소녀 가정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죠. 내가 논리를 갖춰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말이죠. 그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관심적인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일가견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경제학. 그게 경제학 원론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근데 경제학과가 아니면 흔히 또 경제학 개론해서 한 학기 배우죠. 최소한 그 정도. 그죠?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물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며,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데 이왕 하게 된 건데, 그죠? 너무 피곤해하지 말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경제학 공부하게 되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신문은 볼 수 있겠다. 신문 못 보는 국민이 많잖아요. 그죠? 왜? 경제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국제 수주 환율 문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추겠다. 그런데 이 경제학을 공부해서 내가 공무원도 되고 공기업 직원도 되고 그렇죠? 노무사도 돼서 내가 그렇죠? 노사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좌에서는 입문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한 단계 스텝을 밟아서 가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경제학이고요. 흐름으로 보면 미시경제학, 개별 경제 주체와 개별 시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국민경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 할 건데, 자, 먼저 이제 도입부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제1장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경제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어졌지. 그렇죠?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전부 자본주의로 바뀌었으니까. 즉 시장 경제에. 지금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북한. 북한도 사회주의 아니죠, 지금은. 완벽하게 계획경제에 의해서 배급제도는 이미 벌써 한 15년 전에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마당.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따로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자본주의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경제 문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뭐냐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정의인데 경제 문제 여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경제 문제가 뭐냐? 거기 유인물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시면 재화와 용역, 재화, 형체가 있는 물건, 용역, 각종 서비스죠.
이것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렇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된 것이 시장에서, 그렇죠? 교환되겠죠?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그죠? 그 생산물의 이제 시장 가치가 되겠지. 매출이 되게 되면 이것이 분배가 되게 되고, 분배된 자신의 소득으로 뭔가를 소비하게 되고, 이거를 개별 경제주체들 중심으로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고,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국민경제 전체, 총체적 분석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메슨 교수님은 말이죠. 이거 아주 유명한 것이요.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는 경제학에서 20세기 대표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사메슨 교수님이.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 가지 문제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예요. 어떤 아이템이죠. 선정입니다. 뭔가를 선정을 하고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은 무지하게 많겠죠. 살다가 보면 하다못해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서 필요하고 문제집 필요하고 서브노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수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기로 정해져 결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렇죠? 경제 문제인데 요걸 이제 사메슨 교수님이 포괄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량 얼마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두 가지다 우선. 그 다음에 말이죠. 생산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 뭔가를 100개를 생산하기로 하자. X제를 100개 어떻게 잘 그렇죠? 재료 해실 없이 음식이라면 아주 맛나게 그렇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분배 문제죠. 이렇게 그렇죠? 잘 생산한 X제 100개를 해놨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150명이 있다.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게 분배 문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게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뭘까? 분배. 이거 소득 분배 문제죠. 그래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된 문제다. 사메슨 교수님 세 가지 문제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다.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포괄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자원 배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 분배 문제죠. 분배 문제란 말이야. 근데 자원 배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의 초점은 효율성이죠. 어떻게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만들어 놓긴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용이 없는 물건을 괜히 만들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지? 또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분배 문제인데 자 분배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예요. 사실은. 뭐냐면 분배는 어떤 경제체제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느냐 분배 원리 요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어떤 경제체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분배가 됐을 때 그 분배가 과연 그쵸 공평한가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평하다는 것과 균등하다는 건 다르죠. 그렇지? 우리 가족이 말이죠. 자, 한 달 소득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벌어와서 1,000만 원이다라고 할 때 1,000만 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자제분들이 둘이 있다 그럼 6식구가 나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공평하다?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하죠? 균등하다? 균등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6분의 1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그게 공평한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할 때 원론 수준에서 소득 분배 공평성이라고 말할 때는 소득 분배 균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가능하면 분배는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균등하게 분배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경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해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다 이겁니다. 그게 두 가지 문제예요. 효율성과 공평성. 자 그런데 좁혀볼게요. 근데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효율성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분배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균등한 나라를 만들 거냐, 이런 거 굉장히 갈등이죠. 여기 뭐 쉽게 얘기해서 자유냐 평등의 문제죠. 평등주의자, 가능하면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고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돼요? 아니다.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그렇죠? 능력 많고 노력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분배받아라. 축구선수 연봉이 달라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축구단이다. 서울 축구 선수가 같은 팀인데 같이 1년 동안 내내 고생을 했는데 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마다 연봉이 달라. 이게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니까 이게 자유주의예요. 평등은 그래도 이게 뭐냐 이게 n분의 1로 나누자 하는 것이요. 갈등이죠. 자유냐 평등이냐 갈등. 이것에 의해서 이제 뭐 진보 좌파 여기 평등주의자들 진보 좌파를 주장 이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보수 우파죠. 갈등이란 말이에요. 서로 견해 차이가 있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씩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이건 국민에 의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10년 둘 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 진보 보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진보 쪽일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에요. 경제학에서 말이죠. 자유주의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평등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학자가 단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좁혀졌네요. 경제학.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주로. 그렇죠? 물론 이 문제도 있지만 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그렇죠?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뭐가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요. 경제적으로 볼 때 효율성의 개념. 또 효율성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 이걸 우리가 경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 전에 그 위에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 문제 발생 원인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효율적이냐 공평성이다.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희소성이다 이거지. 자원이 희소해. 우리 가정 경제를 보면 아빠가 벌어오는 월급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원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부족하다 이거지. 욕망보다 자원이 희소하니까 고민해야 돼. 만약에 희소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 고민할 필요 전혀 없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 다 나눠주면 뭐 깨끗하지. 그런 세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문제 발생하는 희소성이에요.
그럼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분배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 경제학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이 투표로 선택해야 되죠. 자, 효율성에다 초점을 맞춰보자.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이다. 뭐가 효율적이냐? 효율성의 기준이 이래요. 어떤 경제 행위를 했다. 돈 들여서 더더욱 했다. 그러면 그 행위로부터 뭔가 편익을 느끼기 때문에 했겠죠. 점심 밥 먹었다. 저녁밥 사 먹었다. 아니면 지난 여름에, 그 뜨거웠던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나 일본 여행 갔다 왔다. 더 덥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재미가 있으라고, 배부르라고, 맛있으라고, 그런 편익을 위해서 돈을 들이게 되죠. 비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경제행위가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근거는 뭘까? 우리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효용. 그러니까 비용 가격을 지불했고, 그렇죠?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로부터의 효용이죠. 편익. 이게 플러스여야 되겠다. 뺀 게.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 뺐으니까 이게 뭘까요? 순편익이죠. 그렇다면 뭐죠? 아주 간명한 얘기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그렇죠. 순편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렇죠. 순편익이 플러스이면 최소 효율적인 행위를 했다. 영화 봤는데 재밌더나? 아우 죽는 줄 알았다 야씨. 재미도 없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아주 그냥 내가.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점심 먹었는데 맛있더라. 맛은커녕 야 아우 그거 먹고 야 배탈 나지 않는 게 다행이야. 그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편익에서 돈 들여서 편익을 위해서 소비했는데 비용은 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효율성은 순편익이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자 얘가 그렇죠? 순편익이 플러스가 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얘가 효율적이 될까요? 그렇죠? 편익은 맥시마이즈 하고 비용은 미니마이즈 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게 효용 극대화 전략이죠. 경제적 효율성, 순편익 극대화, 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성인데 이 전략, 이 경제 원칙입니다.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게 경제 효율성이고 이 경제 원칙이고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나 기업이나 뭐 전부 이 경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그때 순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이게 경제 원칙입니다. 그렇죠?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 다 젊은 분들 말이요. 이성 친구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말이요. 그러니까 현명한 커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날 때마다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즐거우려면 어떻게 돼? 그게 효율적이라면 편익 극대화해야 되죠. 만났을 때 서로 싸우지 말고 보자마자 칭찬해주고 비용은 그렇죠. 하루 종일 돈 한 푼 안 들이고 걸어다녀도 우리 행복하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반성해 봅시다. 그렇게 노력합니까? 되게 보험마저 못된 놈들 있지. 보자마자 너 얼굴 저 머리가 그게 뭐냐? 이래가 첫 만남부터 부모님도 되게 그래서 싸우죠. 큰일 가지고 싸우지 않아. 되게 말 한마디. 그러니까 상대방 배려하고서 편익을 높여줘야 되고요.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이게 현명한 커플이야. 경제학을 배운마저 이런 것도 안다고. 그치?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경제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삶의 기본 원칙이 이것이다 이거지.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좁혀보기로 해요. 편익은 다양하게 나오죠. 경제 문제니까 경제 문제로 초점을 맞춰보면 소비자가 돈 들여서 소비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뭔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유틸리티, 효용이죠. 효용을 얻기 위해서 돈 들여 소비하는 거. 기업은 매출액이죠. 매출액. 정부는
국민들이 즐거워한다. 이거 우리가 소셜 웰페어라고 하죠. 사회 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대화하면 돼요. 효용 소비자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은 매출액을 최대로 하고 정부는 그렇죠. 국민들이 즐거워할 일만 하는 거죠. 소셜 웰페어를 높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비용을 뺍니다. 자, 근데 여기 비용에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화폐적 비용이죠. 금전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 팝콘 먹었다. 그랬을 때 돈 얼마 들어갔다? 영화 한 편 보고 팝콘 하나 먹으려면 최소한 3만 원 들어가겠지. 3만 원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이것만 아니라 이거지. 그쵸?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거를 못하게 되었다. 그쵸? 포기한 것이죠. 포기한 것들 중에 최고 가치,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3만 원뿐 아니라, 내가 이 여자친구랑 이거 영화 안 봤으면 집에서 공부했을 텐데, 아니면 알바해서 5만 원 벌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 이 선택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의 가치. 그쵸? 그래서 이거 더한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의 비용은 단순히 화폐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쵸? 포기한 것들의 가치를 고려해야 돼. 내가 알바에서 5만 원 벌었을 때 그거 더 해야 된다, 그죠? 아니면 알바 아니고, 내가 경제학 공부했어야 되는데, 친구가 우울하다고 만나서 영화 보자 그래서 봤다.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했던 그 가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쵸? 금전적인 수강료는 안 낸다 하더라도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비용? 각자 생각해 보시죠. 그쵸? 내 경제학 이거 안 하면 법 공부했을 텐데, 아니 뭐 회계학 공부했을 텐데, 그렇죠? 그 포기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용에는 그런 기회비용 개념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매몰. 느낌이 안 좋죠? 파묻혔다 이거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과거 어떤 선택을 했어.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잘못된 선택?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간 돈 아깝다고 계속 그 노릇을, 계속 그 짓을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매몰비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그죠. 여자친구 손 붙잡고 들어가서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가 되게 재미가 없어. 어떻게 되죠? 나와야죠. 둘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야 네가 먼저 보자 그랬지. 그 싸우고 앉고 나오면서 헤어지더라. 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들어간 비용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된 비용이다. 이건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죠. 여름에 생선, 요새 콜레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생선 사왔는데 뭔가 맛이 살짝 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버려야 되죠. 그걸 말이죠. 어떤 엄마가 우리 바싹 태워서 먹어보자. 그래?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비용이 매몰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경제 원칙이 뭐라고요? 최대 효과, 최소 비용의 원칙이고 이게 경제적 합리주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그쵸 경제 접근 방법은 다 이겁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다 자기 자신의 효용 극대화. 여기 모든 기업은 다 뭐요? 비용에서 매출익 뺀 게 이윤 되겠죠?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윤을 이제 경제에서 파이라고 합니다. 애플파이, 피자파이, 파이 이윤. 기업은 이윤 극대화예요. 소비자들은 돈 들여서 효용,
극대화하는 것이고. 자, 이게 문제인데 정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금이죠. 세금, 국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세. 걷어가지고 나라 살림 사는 거니까 사회 후세이 극대화되도록. 그 유능한 정부죠. 그걸 똑바로 못하면 그 정권은 날아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전부 기본 원칙이 모든 소비자, 모든 기업, 모든 주체들은 다 이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한다. 경제 원칙은 편익에서 비용 뺀 순편익 극대화다. 그때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제, 그렇죠.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경제라는 것은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경제, 이코노미.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자본주의 경제, 그럼 시스템이죠, 제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행위. 좀 경제적으로 행동하고 경제적으로 좀 사고합시다. 자, 이런 것에 이제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인간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보면 경제 주체, 경제 객체, 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경제 행위를 직접 누가 하느냐? 가계, 기업, 정부다. 그렇죠. 가계, 가족 경제죠. 기업, 정부. 근데 왜 가계라는 말을 쓸까? 영어로 보면 household예요. 소비자, 개인 이런 말 안 쓰고 가계. 느낌 팍 오지. 그죠? 경제활동은요, 가족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벌어오시고, 엄마는 살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편안히 노후 즐기시고, 여러분은, 그쵸? 이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계. 집단적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이거 흔히 3주체라고 하죠.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 정리해놨는데, 요건 그 전에 경제 객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용어들 아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화, 형체가 있는 물건. 용역, 형체는 없어. 무형의 어떤 것들, 저처럼 강의하는 거, 이거 강의라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진료하는 거, 변호사의 법률 행위, 이런 것 등등, 연예인들 연예 활동, 프로 스포츠 선수들, 이런 게 다 서비스죠. 그 다음에 상품, 요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commodity. 그러니까 수제비, 엄마가 끓여준 수제비는 상품 아니죠.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재. 경제재는 돈 내야만 소비할 수 있는 거. 돈을 내야만 소비할 수 있는 거. 자유재도 있습니다. 공기와 물, 그러죠. 우리가 흔히. 공기와 물, 자유재, 경제재.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비재와 생산재. 소비가 목적이냐, 생산이 목적이냐. 근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쌀이 소비재요, 생산재요? 쌀. 엄마가 밥하면 소비재고요. 쌀 과자 회사에서 과자 만들면 그 쌀은 소비재, 생산재입니다. 자본재입니다. 됐지? 예, 그래서 재화가 이렇게 재화와 용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이 돼야 되죠. 요소인데, 자,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노동, 자본, 토지. 세 가지 요소가 투입된다 이거죠. 토지가 있어야 되죠. 우선 땅이 있어야 뭔가, 아니면 제조업이다 한다면 땅, 공장 지을 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야? 자본이 있어야 되죠. 공장이라면 기계 있어야 되고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다면 농자재, 농기구, 컴바인.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죠.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노동, 자본, 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쓸 건데, 노동, 영어로 labor, L로 쓸게요. L. 대개 이건 전 세계 어느 교과서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캐피탈. 독일 말로 캐피탈. K가 앞에 오게 돼요. 캐피탈. 그 다음에 토지. 꼭 땅이 아니더라도 토지 등 자연자원. 자연자원. 그렇죠? 그래서 그 natural resource. 그래서 이러한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자, 그것을 이제 어떤 경제 체제, 어떻게, 어떤 체제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 체제인데 지금은 뭐 전부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경제 문제 됐고, 이렇게 메커니즘이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냐? 자본주의는 어디서 해결된다고요?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의 출발은 여기에요.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은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만남의 장소다. 누가? 사고 싶은 사람, 수요자. 팔고 싶은 사람, 공급자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겁니다. 북한 경제하고 다르지. 그렇죠? 제발로 만나서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죠. 자본주의는 바로 이거지. 이 모든 문제가 다 시장에서 해결된다. 분배 문제도 시장에서 해결돼요. 어떤 사람 고임금 저임금 어디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문제가 다 시장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이 얘기 나왔었죠. 잠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랬을 때 모든 문제 다 시장에 맡기자. 이게 보수 우파예요. 근데 진보 좌파는 어때요? 야, 어떻게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기냐.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잖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수는 없고 정부가 잘 좀 개입을 해서 역할을 잘 해라. 이게 진보 좌파야.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 기능보단 정부의 기능.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게 되는 게 진보 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원론 또 우리가 시험 공부하게 되는 경제학은 이 논리가 아니라 이 논리대로 갑니다. 모든 문제가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내적인 문제, 개별 문제는 미시경제야. 그 다음에 폐쇄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도 시장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 문제 정리됐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 우리 살고 있는 거 이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에는요, 경제학의 본질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경제학에 필요한 그림 공부, 그 다음에 수리적인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장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말과 글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 수학이 필요하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하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